갖춘 좋은 의사들을 만나는 시간, 굿 닥터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류마티스를 주제로 총 10부에 걸쳐서 꼭 알아야 할 류마티스의 특징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실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굿닥터스 류마티스 편의 첫 번째 주인공, 서울 아산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김용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얼마 전 한 연구 결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경우 골절의 위험이 4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암이나 척추 질환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낮은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마티스를 전공으로 선택하신 데는 다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 장모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십니다.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치료를 잘 받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절 변형이 많이 돼서 섬세한 손동작을 할 때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거나 뜨개질 같은 행동을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제가 류마티스 질환을 전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관절 질환의 변형을 막아야겠다라는 포부를 보였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더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류마티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류마티스 질환 치료에 있어서 생물학적 제재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오늘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떠오르는데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류마티스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한 전 국민의 1% 정도 앓고 계시는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고요. 교과서적으로는 만성, 염증성, 다발성 관절염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막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활액막 조직에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결국은 관절의 부종이나 관절의 통증이나 그리고 나아가 관절의 변형을 유발시키는 관절염을 일컫고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 다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오히려 활동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뻣뻣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6개월 그리고 1개월 이상의 만성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되며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로는 그 통증이 잘 조절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정확한 원인을 위해서 검진을 받은 뒤에 빠른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류마티스 관련해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의 염증과 전신에 걸쳐 있는 염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단기간 사용 시 효과가 좋지만 장기간 사용 시 그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를 대체할 만한 항류마티스 약제가 많이 개발되었고 실제로 현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생물학적 제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생물학적 제재는 21세기 과학기술의 쾌거라 생각되고 질병 특이적인 부분을 억제함으로써 질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생물학적 제재가 오늘 저희가 자세히 알아볼 내용인데요. 생물학적 제재가 본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이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조금 넘은 건데요. 과거 100년간 이뤄온 약물 치료제의 개발을 능가하는 발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와 생물학적 제재 차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기존의 항류마티스 약제가 류마티스 치료제로서 가장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염증 조절은 되지만은 수십 년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관절 변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항류마티스 약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군의 한 30% 정도는 전혀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물학적 제제가 개발이 되었고 현재 많은 부분 이 수요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물학적 제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제제가 승인을 받았고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크게 1차 생물학적 제제와 2차 생물학적 제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1차 생물학적 제제는 초창기에 개발됐던 생물학적 제제를 일컫고 있는데 몸의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인 TNF라는 물질에 대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약물로서 제조합 단백질인 엠브렐과 그리고 항체 치료제인 휴미라, 레미케이드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약물로는 T세포를 억제하는 약물과 B세포를 억제하는 약물, 그리고 또 다른 염증 매개 물질인 인터류킨 6번을 억제하는 약물 등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생물학적 제재 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생물학적 제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네, 그 생물학적 제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두 아쉽게도 주사제입니다. 이 주사제 중에 자가 주사 방식이 가장 많은데요. 첫 번째 사용되었던 주사제의 반응이 미약한 경우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주사 간격에 혼돈이 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께 약제를 타갔을 때 달력에 미리 다음 주사 맞을 날짜를 표시를 해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감기 증상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열이 나거나 아니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제 치료가 일정 부분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사제 치료 기간까지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꼭 주사제 사용하는 경우 담당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사용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길 교수님과 함께 류마티스 질환 치료에 있어 생물학적 제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당부의 말씀 있으신가요?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되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과학기술의 가장 큰 수혜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면 10년 동안 기간이지만은 관절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잘 발견하고 잘 치료한다면은 예전에 알았던 류마티스 관절염의 변형은 거의 경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증상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 방문을 권하고 병원 방문 후에 적극적인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환자분들께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굿닥터스 류마티스 편 다음 시간에는 강직성 척추염이란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